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두 분 모셨습니다. CBS 권영철 대기자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바쁜 일주일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두 분 모두. 네,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내란 특검이 주말에 전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말이어서 이것도 평일이라면 조금 덜 놀랐을 텐데 또 주말에 하네. 일단 서초동 전문가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네. 뭐 일요일도 출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어떤 특검들이 그렇게 하기도 있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윤석열 구속을 하지 않으면은 수사가 안 된다는 걸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내란 특검만 윤석열 씨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최혜병 특검도 조사해야 되고 네. 김건희 특검도 조사해야 되고 조사할 일이 뭐 수없이 많은데 지금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어가지고는 부르면 못 나가겠다, 몸 아프다, 뭐 계속 시간 끌고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 5, 6개월 동안에 조사 다 못 마칩니다. 네. 빨리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아직도 뭐 경호를 받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막 버티고 있잖아요. 네. 증거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언젠가가 타이밍이 중요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빨랐다고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 일정을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다. 할 만한 시간 한 것 같다. 그렇군요.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3차 소환 가능성도 점쳐졌었고 1차는 삐딱하게 뭐 대답도 안 하고 조사한 사람 바꾸라고 막 이러더니 두 번째는 한 1분 늦었고 그리고 조사 뭐 나름 나이스하게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받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수사전은 심리 싸움이니까 허를 찌르는 것도 아.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사실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도 있지만 그 영장 실질 심사 기일에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뭐 백현동 뭐 네. 사건이라든지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1,50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내고 500페이지짜리 PPT를 그 기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갔군요. 이건 우리의 그 구속 의지를 보여주는 네. 분량 갖고 얘기하면 좀 네, 우습기도 그렇죠.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구속을 시켜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원도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기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저 김학의 사건 때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의견서가 500페이지였고요. 네. 이 이재명 대표 때는 1,500페이지였는데 이걸 뛰어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가가 나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랬군요. 어쨌든 66페이지 정도로. 네. 이 구속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라고 할까? 그 내용 중에 아마 뭐 두 분 다 내용을 이제 여러 언론이나 혹은 다른 경로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가장 명징해 보이나요? 이건 빼박이다. 무조건 구속이야. 아무래도 뭐 첫 번째 이유가 사안의 중대성인데요. 네. 사안의 중대성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하여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영장 집행까지 방해하는 등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행해화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서 재질이 불량하다.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장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검사보다 한 수 위에요. 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봐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뭐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다 중요한데 네네. 역시 사안의 중대성은 중대성. 저는 이런 대목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대목도 있고요. 네. 그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 국회의 이런 걸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네. 이런 대목들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아무래도 큰 것 같더라고요.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사안의 중대성이 제일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뭐 사안의 중대성, 뭐 재범 우려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주요 그 참고인 뭐 위해 우려까지 그건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볼 거지만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도망 우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래도 대통령인데 사람들 얼굴 다 알고 왜 도망 우려를 굳이 넣었을까가 좀 근데 흥미롭거든요. 검사들의 그 고정관념이랄까 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그 경험칙은 네. 중형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알려지건 그것도 뭐 고관 대지학이었건 상관없이.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아시다시피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밀항을 시도할 법하다는 것이 뭐 일반인들 모르겠지만 검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게 놀랍지도 않은 것이 일본의 그 닛산 자동차 사장 카를로스 고우는 그 대형 이삿짐을 이용해서 거기 가구에 숨어서 도망을 했어요. 저, 밀어냈어요. 가구가 굉장히 커서 스캔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숨어서 자기의 그 본국인 레바논으로 돌아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네.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씨는 많은 사건을 눈감아 줌으로써 여기저기에 자기의 협력자들을 잠재적인 협력자들 그때 심어놨을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관 마약 사건을 봐줬던 세관과 공항 인천공항 네. 관계자들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가능성 없다고 말을 못하죠. 오히려 검사들은 적어도 검사들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 그래도 김건희 뭐 윤석열 등등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다른 재벌 회장님들 도망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으나 이자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설명에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영장 내용에 보면은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네.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 피의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도주라는 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난번처럼 한남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못 들게 만드는 이것도 도주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숨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사유를 썼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드러나게 하는 대목인 거죠. 네. 일단 두 분 다 거의 99에서 100% 구속 다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일 2시 15분에 우리나라 법이 살아 있다면은 법이 살아있다면. 구속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영장 전담 판사가 되게 깐깐하다. 구속 사유를 되게 어렵게 본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네. 이 정도의 사안에 특히나 지금 이제 추가 영장이 들어가는 대목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깊이 하려 하는 걸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추가로 영장이 구속된 이뿐만 아니고 본래의 그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네. 구속을 해야 될 확실히 걸로, 보인다. 예. 네. 속도전 빌드업 법불하기 오마이뉴스인가요? 그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이번에 조은석 내란 특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사안을 조금 들어가 보면 국무위원 왜 11명 딱 불렀냐? 그럼 다른 사람 참석해서 그냥 하다가 찬성한 사람들도 있고 아예 참석조차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윤석열의 기본적인 그 의식 패거리 정치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보직을 갈 때 밑에 사람을 챙겨서 가고 나는 얘랑 손발을 맞춰왔다. 그러면서 이제 영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비위로 문제가 되면 감찰을 무마시켜주고 그러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오고 그걸로 자기 권력의 원천을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말의 비판의 소리, 저지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행동 패턴에 의하면 이게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은 전혀 의식에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하겠지만 일단 안건하고 소집 통지는 해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측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먼저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던데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애초에 6명 부른 사람들이 핵심들인 거고요. 네. 또 뭐 이런 계엄과 관련돼 있는 그 직책들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전 국무위원들에게 다 통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처음 6명은 불러서 이 계엄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조 네. 지시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3명 중에 또 그것도 몇 명 골라가지고 또 불렀잖아요. 네. 그 최상목, 송미령, 뭐 조규용 등등 부르면서 네. 이 사람들도 이유를 부르지 않고 왜 부르는 거? 그럼 대통령 와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실로 대통령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지금 급하게 들어와라. 그래놓고 이제 그 중에도 6명 부르는데 4명 도착하니까 의결 정족수가 됐다. 그러고 딱 2분만 공무회의. 이거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보죠, 통보. 그렇죠. 그거 모양만 갖췄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스타일대로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나머지 그 심의권이 침해당한 네, 것도 조원석 특검이 그걸 걸었잖아요. 그런 게 수사가 좀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포위하듯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심의권 방해는 직권 남용이더라고요. 네, 옆에 이제 가로 열고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계엄이 터지고 왜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 전화도 안 받고 막 하여튼 좀 새벽 그러니까 4일날 새벽에 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불만 표시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해외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한테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외신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또 지시했다고 해서 이거 말 그대로 국제적인 망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참 비감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가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무너진 도덕 의식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 악의 소굴로 점점 몰아들어서 사실 비서관이라도 이런 일을 업무하고 싶었겠습니까? 같이 침몰시키는. 예, 그래서 주변을 악으로 물들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악으로 물고 있는. 아니 뭐 어쨌건 이런 스타일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있을 때도요. 어떤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자기가 믿을 만한 언론인들한테 해서 흘려주는 거예요. 한창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방식이죠. 이것도 어쨌건 외신들에서 보도되는 게 계속 부정적인 보도로 나오니까 네. 이게 아니었다 설명을 해서 네. 자기는 그걸로 반전을 꾀해보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방식들이죠. 이 사람 스타일이래요. 네. 아니, 네, 조금 뒤에 조금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또 경호처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총은 경호처가 훨씬 더 잘 쏘잖아. 경찰 애들 실력 없어. 뭐 총 보여주기만 해도 겁날 거야. 뭐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5살짜리 꼬마나 할 얘기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경호관들한테 경호처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내용들 아닌가요? 이 사병놀이 한 겁니까? 뭡니까? 아마 그 왜 윤석열 씨한테 직언을 못 하냐면은요. 돌아오는 반대가 강하게 세기 때문에 뭐 네. 말을 했다가 경로하고 욕설을 그냥 뭐 해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성훈한테 네가 통신 전문가라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실제 그 어떻게 막아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네. 영장에 다 적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길게 안 쓰고 짧게 썼던 이유는 네. 명쾌하니까. 명쾌하니까. 뭐 500페이지 몇 페이지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범죄 사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대로 풀어놓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뭐 그런 식의 총 보여주라 뭐 아주 디테일하게 적시를 하잖아요. 네. 이걸 보면은 영장 내용만 보면은 이 사람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관여했구나 하는 네. 게 딱 이번 영장을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 있더라고. 그렇군요. 예. 구속영장 길 필요 없어. 너무나 죄가 명확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굉장히 컴팩트하게 담아서 한 66페이지. 이게 네. 특수고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데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건 경호원들이 그럼
업무하느라고 총을 들고 있지. 네. 그럼 다 문제냐? 방망이를 들고 있으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지한 목적 네. 그리고 굳이 그 카메라의 눈에 잡히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걸 윤석열 스스로가 밝히고 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결과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수의 그러니까 저지하는 결과를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태롭게 하기만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들 총 들고 있네 유혈 사태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우리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렇죠. 주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총기를 그 당시에 총기를 소지하고 비춰 보인 목적이 뭔가를 스스로 이게 자백을 해버린 거죠. 아니 실제 우리 기억 나시잖아요. 3일 일단 체포 한번 저지됐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막 중화기 무장한 사람들 일부러 카메라 앞에 이제 눈에 띄게 하고 윤석열 헐렁한 바지 입고 나가지고 또 순시하듯이 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 들어갔다가 그 경호처랑 부딪히면 이거는 뭐 내란이 아니라 내전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게 부딪힐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률에 따라서 네. 정당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럼요. 중화기를 들고 하겠다는 거는 국가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총을 보여줘라 어떻게 해라 네.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번 지시하는 자체가 이게 불법인 거고 경호처로 하여금 권한 없는 행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경호처 이 영장 내용이 왜 공개되는 게 문제가 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박정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네.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다 네, 네. 공동 정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씨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사람들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공동 공모 정범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도 구속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위축되니까. 지금 한덕수 아마 그다음은 한덕수 영장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한덕수 씨도 뻔히 본인이 이게 사후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걸 알면서도 동의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또 폐기하자 그래 또 네네. 폐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그냥 윤석열 씨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다 했구나. 네. 정말 나쁜 놈이구나는 보여주는 반면에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 이들도 문제가 있구나. 저도 영장 들어가겠구나 느낌을 줬다는 거는 네. 약간 부정적인 긍정과 부정이 같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진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때는 뭐 한덕수가 있을 테고 네. 또 강희구 부속실장이 워낙 또 오른팔 왼팔로 활동했고 그리고 또 왕의 남자 김성훈 차장 이 양반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의 장세동은 없었던 건지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맹목적으로 모든 걸 다 충성하지 않고 진실의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희구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진술 잘 하다가 특검 와서는 뭐 약간 번복했다라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옆에 윤석열 측에서 보낸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김성훈도 마찬가지. 변호사 가고 나니까 술술술 털어놓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조폭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 조폭의 어떤 장의 그 대리인, 변호인을 자기 밑에 그 애들한테 보내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하던데 유사합니까? 근데 뭐 보통 그 기업에서도 네. 뭐 손발을 맞춰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미안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공동으로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하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1명,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은 3명씩이나 3명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럼 옆에서 윤석열이 본인의 눈으로 자기 진술을 지켜보는 듯한 그렇죠.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미 파국은 맞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 검사실에 와서도 오히려 검사님 자기 그 불리한 사실을 다 얘기하고서도 제가 이제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편안합니다. 네. 대를 달게 받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자신의
그 닥칠 일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수용하는 그 자세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을 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배신감 그리고 그 치졸함에 대한 그 역겨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지도자 리더로서 네. 결국은 자기가 안아야 할 책임인데 이걸 또 다 떠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유도했다고 하기도 해요. 김성원이 처음엔 그렇게 네, 얘기했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을 누명을 씌워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마음들이 모두 휘몰아치면서 결국 진실을 실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자기가 내란을 주도했으니까 내란 우두머리로서 내가 했다 내 잘못이다 부하들은 내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해야 사실은 정상적인데 네네. 윤석열 씨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 때문에 사실 수많은 학업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학업자들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네. 그 말을 또 번복하게끔 만들고 네. 왜 그러냐면은 저 말을 하면은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형태에서 이제 윤석열 씨를 구속하지 않으면은 이런 형태가 증거 인멸을 압박하는 거죠. 결국은 진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느냐 말을 짜고 들어가잖아요. 김용현과 윤석열을 대화를 보면은 서로 입을 맞추고 들어가는 거 과정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미 뭐 지난 3년간 그랬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리고 12월 3일 이후로도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주변에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독특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내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석열 같은 캐릭터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올드한 검사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좀 거칠고 그러니까 수사라는 일일이 워낙 그런 만큼 압박을 하고 저 사람을 이겨먹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승부욕이 그 야생의 승부욕이 오르고 굉장히 날카롭고 야생적인 거의 동물적인 감각만 가지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을 정말 처음에 촉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그래서 네. 성관이 좋다, 성관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나오죠. 그 그림자만 보고도 이 사건이 될 만한 사건인가. 그래서 이것도 감각적인.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거칠고 부하들도 엄혹하게 다루고 그래서 곱게 자란 검사는 들어가서 이게 정신적 버티지 못하고. 멘탈이 붕괴돼서 나 세상에 없는 욕까지 다 들어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쭉 그런 라인에서 이제 그 특수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이런 거친 그리고 디테일에 약하고 이런 거친 심성 그리고 본래 그 기질적 바탕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리고 권력에 대한 한타지가 기본적으로 검사들에게는 있습니다. 네. 같은 특수통이라고 해도 뭐 조은석과 윤석열 두 명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비된다는 생각도 들고 좀 참담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3년이나 있었다라는 게. 이게 또 재밌었어요. 박지원 특검보가 경고를 했죠. 아니 이거 구속영장 청구서 왜 유출했어? 우리가 보니까 변호사 측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 사실로 보고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에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때도 그렇고요.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종종 이제 언론에 흘러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박지원 특검보가 이렇게 딱 그 명확하게 대응을 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기사를 쓰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사한 내용이 이제 좀 크게 보도되기를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것도 그런 어쨌건 영장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영장 범죄 혐의만 앞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말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윤석열 씨가 사안마다 직접 지시했다 이런 거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속영장이 공개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은 진술을 좀 더 받아내야 되는 물론 이미 뭐 거의 받아낸 것 같은데 네. 그
공동 정범으로 적시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나도 공범이면 곧 영장이 들어오겠네 싶으면은 방어 기제가 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씨가 요구했던 방향을 제시한 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법정에 가서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인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내용 시간을 딱 보면은 벌써 18시 얼마에 변호인들이 등사를 하자마자 바로 팩스로 보낸 듯한 유출이 된 시간이 한 18시 몇 분 정도였다. 뭐 아, 그렇게 보이는 그렇군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검으로서는 네.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씨는 자기가 그 아주 유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던 방식대로. 옛날에도 검찰총장 자기의 직무 정지하고 논의할 때 논의하던 내용을 곧바로 언론사에 찍어서 나오게 맞아요. 만들고 기억나요. 그 비슷한 사람 하는 사람 있죠. 한동훈. 한동훈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서두동 편집장. 네.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작동한 것 같기도 한데 자기들을 볼 때는 이게 좀 더 내보내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 같고 특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가지 않겠다. 결국 이거는 기자들한테 겨냥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흘리는 이제 법률가들은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기자들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게 또 사명이고요. 각각의 운명이 그렇지만.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특검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이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거 보도한 기자들은 그 언론의 어떤 기능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별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도한 언론사들 걱정 마라. 그런데 다만 유출한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다. 이렇게 딱 그 선을 그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도 검찰로부터 확보한 기록을 변호인들이 방어권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이 네. 문제인 거죠. 근데 변호인들은 아마도 그 언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편소 친분을 쌓아둔 기자들이 우호적 기사를 써줄 줄 알고 네. 뭐 허점을 발견하고 네.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보도 앞으로의 그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더 이렇게 강경한 강하게.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가 그날 밤에 11시 한 30분 전으로 가장 먼저 보도하고 그 이후로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 단독 달고 나왔더라고요. 공소 그 청구 내용,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내용.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변호인이 유출했다는 건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출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건가요? 뭐 또 하나는 언론을 끌어들여서 언론 지형을 이용해서 사실은 뭐 다시 또 예전에 풀어나르기? 그 특종을 흘려주면서 친분 관계를 쌓아온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뭐 사실 대포폰으로 윤석열이 그 봤지? 라고 뭐 이렇게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차단하는 언론 네. 플레이 더 이상 이제 확전을 막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참 브리핑도 잘해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내일 9일이죠.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이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요. 혹시 좀 뭐 세평 같은 게 있을까요? 알려진 사실들? 세평은 뭐. 아무래도 이현주 변호사님이 네,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죠. 좀 까다롭다. 그 부분에서 라는 엄격하시다? 평이 있습니다. 예. 네. 원칙을 고수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회자되는 거 보니까 지난 3월에 이 박현종 전 BHC 회장 이분이 한 20억 원인가를 뭐 횡령인가요? 뭐 하여튼 그 관련된 그 죄가 있었는데 일단 뭐 도망 우려가 없다고 일단 풀어줬고 또 이게 재벌 회장님들만 유리하게 했나?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 법원에 진입해가지고 막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그냥 도망갈 우려 없으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으니까 풀어줘. 그래서 되게 다채롭게 다 풀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좀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는 네. 노상원 씨가 다시 재구속됐다는 그렇죠. 거, 김용현 재구속됐다는 것이고, 어제. 그리고 네. 지금 그 외환죄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외환죄 부분은 그렇게 수사를 진전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외환죄 부분은 군사 기밀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영장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재판이 길어지면은
또 추가 구속해야 될 사안도 외환죄가 또 될 수도 있고 있겠네요. 아니,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아마 이번 영장 내용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네. 요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네. 사실은 그 페이지를 길게 많이 하고 정인을 많이 신청하는 걸 보면요. 네. 수사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저 조은석 검사는 딱 66페이지 정도면은 뭐 이거만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심플하게. 네. 그래서 아마 뭐 내일 영장 심사 받으면은 내일 밤중이나 모레 새벽 정도는 구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드디어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봄 시간이었고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CBS 권영철 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